옛날 옛적 산 기슭의 작은 마을에 안톤이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톤은 대장장이로 마을 사람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도와 무기를 만드느라 언제나 바빴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만족했지만 점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안톤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낯선 목소리와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 목소리는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상이었습니다. 니체의 목소리는 영원 회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안톤, 만약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겠느냐? 너는 그 삶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겠느냐? 안톤은 그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꿈속에서 던져진 그 물음은 마치 자신의 영혼을 흔드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반복되는 삶의 틀 안에서 자신의 삶이 정말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안톤은 잠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반복하던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장간에서 망치를 들어 올릴 때마다 그는 그것이 삶의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평범했던 작은 일들이 이제는 더 큰 의미로 다가왔고, 그는 자신의 손길에서 태어나는 물건들이 마을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톤은 또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새로운 자세를 취했습니다. 부족한 대화를 채우기 위해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매 순간을 충실히 살면서 그의 삶이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안톤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안톤은 프리드리히 니체와의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영원히 반복되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이 그리도 깊게 그의 심중을 울렸던 것입니다. 안톤의 이야기는 점차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신의 일상을 좀 더 진지하게 살피기 시작하면서 마을은 더 활기차고 따뜻한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한 안톤이라는 인물을 통해 작은 마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각자가 자신의 삶에 책임을 가지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삶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세대를 넘어 마을 사람들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롤랜드라는 이름의 마법사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정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현자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지혜에 항상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롤랜드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치기 위해 자주 여러 모험에 나서곤 했습니다. 어느 날 롤랜드는 차등의 원칙을 테마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흥미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 커다란 탁자를 놓고 거기에 다양한 크기와 모양이 아름다운 보석을 진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 보석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죠. 물론 모든 사람들은 환호하며 모여들었고 아름다운 보석을 선택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롤랜드는 간단한 규칙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보석을 선택할 때는 자신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한 명 찾아 함께 와야 하며 그 사람도 동일한 가치를 가진 보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각자 자신보다 더 불행한 이웃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엔 이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돌아보는 훈훈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먼저 보석을 선택한 이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이는 꽤나 여유로운 상인이었죠. 그는 그 농부와 함께 광장에 나타나 농부에게는 가장 화려한 보석을, 자신에게는 그보다 작은 보석을 선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인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고 그 순간 대다수의 이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도 사람들은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광장으로 향했고 다양한 보석들이 선택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차등의 원칙을 따르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던 귀부인도 자신의 선택을 뒤로하고 자신보다 어려운 상황이 이웃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보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는 남에게 베푸는 것의 중요성과 공동체 내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협력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롤랜드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보고 뿌듯하게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차등의 원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이해했겠지. 그 후 롤랜드는 마을을 떠돌며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교훈을 전파하려 하였지만 롤랜드의 마을에 있었던 그날의 사건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 그들의 삶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로써 롤랜드의 차등의 원칙은 더 널리 퍼져나가며 많은 이들에게 이해와 협력의 의미를 일깨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썰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작은 마을의 정의의 고양이 라는 별명을 가진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죠. 왜냐하면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도덕 토론회의 단골 참석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토론회는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 각종 도덕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마을의 윤리적 지침을 세우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고양이의 이름은 미미였고 사람들은 미미가 들고 오는 문제들이 아리송하면서도 사람들의 흥미를 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미미가 어디서 그런 문제들을 가져오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주의 토론회의 주제는 공리주의 대 덕윤리, 최선의 선택은 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미미가 토론이 시작된 직후 작은 쪽지를 테이블 위에 살짝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쪽지에는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모두가 배불리 먹을 것인가 아니면 물고기와 친구가 되어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의 공리주의자 앨리스는 먼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잡아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최대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바로 다수의 행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덕윤리 지지자인 조지는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덕과 삶의 방식입니다. 물고기와 친구가 되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덕목입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던 중 미미는 조용히 모두를 바라보며 급한 자세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모습에 조용해진 마을 광장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때 미미가 솜씨 좋게 물고기를 광장으로 데려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놀라서 미미와 물고기를 주시했습니다. 미미는 물고기와 함께 테이블에 올라서더니 부드럽게 물고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놀랍게도 물고기는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어떠한 방식으로든 살아가길 원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경쟁이 아닌 공존을, 기용이 아닌 이해를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물고기의 예상치 못한 말에 마을 주민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점차 자신들의 선택이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가 아닌 복합적인 인간성과 고양이의 지혜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진리로 변화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단지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도덕적 대화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미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마다 마을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그가 가져오는 새로운 문제들과 지혜로운 동물 친구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정의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미미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테일즈 오브 더 저스트 캣정의 고양이 썰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제레미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론을 기초로 한바탕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된 마을 오크우드에는 매년 열리는 대규모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축제는 모든 주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행사로 마을의 주요 거리들은 선물 가판대, 맛있는 길거리 음식, 그리고 환상적인 퍼레이드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특별히 더 큰 서프라이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시장이자 자칭 공리주의자의 열혈 추종자인 마담 필립스가 갑자기 무대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축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합니다. 그녀가 외쳤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레미 벤담의 환생이라도 된 듯한 열정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최대의 행복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벤담의 이론을 적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행복 측정 대회였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축제 내에서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줄 수 있을지를 제안해야 했고, 심사위원들은 그 제안이 실행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존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오크우드에서 가장 오래된 제빵사였고, 그의 아이디어는 그의 유명한 소시지 롤을 마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시지 롤이야말로 이 마을에서 가장 행복을 주는 간식이지 라고 그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행복 점수 7점을 부여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할 만한 간식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 참가자는 젊은 예술가 에밀리였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페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해 축제장 벽을 캔버스로 삼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예술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죠. 그리고 이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예술적 자아 표현을 장려한다는 점에서 그녀에게 8점을 주었습니다. 셋째 참가자는 마을 클리닉의 의료진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료 건강검진 부스를 마련하여 사람들에게 더 건강한 삶을 선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건강이 행복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주장에 심사위원들은 깊이 공감했고 9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참가자가 무대에 올라왔을 때 마담 필립스는 눈을 빛내며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참가자는 마을의 유일한 마술사였던 미스터 머피였습니다. 그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할 대형 불꽃놀이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순간이 경이로움을 선사할 겁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는 마술사의 손놀림으로 불꽃놀이의 모형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터지는 상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감동적인 순간에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10점을 주었습니다. 잘 계산된 행복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의 불꽃놀이는 정말로 마을 사람 모두에게 순간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환호성과 함께 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장관은 모든 사람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그 순간 제레미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1호는 오크우드의 작은 마을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머피의 불꽃놀이는 단순한 이벤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모두의 작은 기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는 단지 웃음과 재미를 넘어 함께 행복을 만드는 아름다운 여정을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